저는 그날 남편의 캐리어가 우리 결혼 생활의 관을 대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6년 9월이었습니다. 태풍 차바가 부산을 덮치던 밤이었죠. 창문이 덜컹거리고 베란다 화분이 쓰러지는 소리가 집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제 마음도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링거 냄새, 소독약 냄새, 보호자 침상의 축축한 이불 냄새가 제 옷에 그대로 밴 채였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는데 사람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 커다란 검정 캐리어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남편은 안방에서 옷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셔츠를 접지도 않고 그대로 구겨넣고 있더군요. 양복 2벌, 속옷 몇 장, 서류 파일.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어디가? 그는 대답 대신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난 이제 나답게 살 거야. 그 한 문장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태풍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디를 가? 갑자기 왜 그래?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랑은 숨이 막혀. 가족들한테 매여 사는 인생 난 이제 못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저는 낮에는 꽃집을 운영했고 밤에는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남편은 조선소 설계팀에서 일하다가 몇 년 전 방산 협력업체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연봉이 3배로 올랐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게. 하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으니까요. 남편은 늘 가족이 제일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는 제 눈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난 자유가 필요해. 자유. 그 단어가 그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유가 필요하면 여행을 가면 되잖아. 휴가를 쓰면 되잖아. 왜 집을 나가? 제가 붙잡았을 때 그는 제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이혼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쾅.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CCTV를 켰습니다. 차고 쪽 카메라에 남편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비를 맞으며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곧 돌아오겠지. 화가 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출장 아니지?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 정확해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출장이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날도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물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언제 와? 그 질문에 저는 웃었습니다. 곧 와요. 그날 저는 병실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거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카톡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위를 봤습니다. 그 위에 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성일은 그 태풍 오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렇게 쉽게 떠날 리 없다고.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내가 좀 더 부드럽게 말했으면. 자책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베개 냄새를 맡았습니다. 세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올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날, 태풍이 지나간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모르는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모님, 대표님, 요즘 제주도에 계신 거 아세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주도. 출장이라고도 하지 않았던 곳. 왜 제주도일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는 걸. 무언가가 있다.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CCTV를 다시 돌려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주도에는 저보다 25살 어린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기까지는 아직 5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5개월은 제가 평생 겪어본 시간 중 가장 잔인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여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건 남편이 저를 누나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누나, 그건 좀 피곤해. 누나, 나 오늘 늦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연애 초반처럼 조금은 귀엽게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호칭은 점점 진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여자라기보다 보호자야.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회사 일이 힘들어서 예민한 거겠지. 사람은 믿고 싶은 쪽으로 해석합니다. 낮에는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해운대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플라워샵이었습니다. 장미와 리시안셔스, 유칼립투스 향이 가게를 채웠습니다.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늘 밝으세요. 그 말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3번씩 시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꽃다발을 묶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예쁜 걸 만들고 있는 걸까? 밤이 되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말기였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날보다 못 알아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아가, 너 누구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20년을 며느리로 살았는데 그 기억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병실 보호자 침상은 늘 눅눅했습니다. 이불은 축축했고 형광등은 너무 밝았습니다. 밤마다 기계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마스크를 내리지도 못한 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아드님은 안 오세요? 그 질문이 그렇게 창피할 줄 몰랐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며느리 혼자지? 그날 밤 저는 병실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착한데 착한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도 샤워만 하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침대의 가장자리에만 누웠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누나, 나 피곤해. 그 말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거울을 오래 보았습니다. 눈밑은 꺼져 있었고 머리는 푸석했습니다. 립스틱도 바르지 않은 채 병원을 오가던 얼굴. 내가 정말 여자처럼 보이지 않는 걸까? 그 생각이 제 머리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집에서 카드 정산을 하다가 이상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서울 청담동. 1인 25만 원 코스. 그날은 남편이 울산 출장이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식사? 그날 이후 저는 카드 내역을 매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인바, 호텔 라운지, 제주도 리조트.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사람의 직감은 무섭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던 새벽 남편의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카페. 2잔. 케이크 세트. 영수증 하단에 적힌 문장. 대표님, 다음엔 더 오래 같이 있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너 울었니?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제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저는 마스크를 눌러 쓰고 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삶일까? 내가 지켜야 할 게 맞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의심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제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배신의 전조였다는 걸. 그리고 결국 그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녀는 2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와 함께 병실에서 밤을 새던 그 시간에 그녀와 제주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확인하게 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라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제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아니라 형사였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드 내역, 제주도 영수증, 낯선 하트 표시. 모든 게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휴대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폰은 집 서랍 깊숙이 남겨두고 갔습니다. 왜 두고 갔을까요? 설마 일부러? 저는 한참을 그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결국 서비스 센터로 갔습니다. 혹시 복구 가능할까요? 직원은 제 얼굴을 한번 보고 휴대폰을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삭제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면 가능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심장을 내려찍었습니다. 며칠 뒤, 복구된 파일이 USB에 담겨 돌아왔습니다. 저는 꽃집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병원에도 그날은 가지 않았습니다. 집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출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상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바다 옆 작은 카페.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유리창 너머로 푸른 물결이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든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여기 너무 예쁘죠?
대표님, 그 호칭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대표로 불렸습니다. 카메라가 잠시 돌아가더니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는데 그 영상 속 남편은 젊었습니다. 마치 20살처럼.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그녀는 24살이었습니다. 영상 편집 프리랜서, 유튜브 채널 운영, 팔로워 3만 명, 밝은 목소리, 또렷한 눈매, 짧은 단발머리. 영상 설명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표님과 제주 출장 브이로그. 출장. 그날은 제가 병원 복도에서 울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찾았습니다. 계정은 공개였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와인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캡션. 대표님과 회식 오늘도 배워갑니다. 회식. 그날 카드 내역에 찍힌 25만 원 레스토랑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 와인잔. 반사된 유리창에 남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25살 차이.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가 50살이 될 때 저 여자는 30도 안 되는구나. 그 사실이 더 잔인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휴대폰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빠 아니야? 영상 링크였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표님이랑 편집 회의 중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이렇게 자르면 더 자연스러워.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라이브 채팅창에는 하트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목소리 좋다. 두 분 잘 어울려요. 제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아빠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받았습니다. 왜? 그 한마디가 낯설었습니다. 제주도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 여자랑 있어?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난 내가 날 이해 못해. 그 문장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이해. 20년을 함께 산 제가 이해를 못한다고요. 내가 뭘 이해를 못해? 난 이제 숨 쉬고 싶어.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다가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 손잡고 있는 내가 숨을 막고 있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난 행복해지고 싶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머리가 늘어 있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늙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버텼던 겁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그는 떠났습니다. 자유를 찾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 영상 속 웃음이 자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새로움에 취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몰래 보지 않기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하지만 그 결심은 곧 또 다른 선택 앞에 서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곧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이혼 도장이 어떻게 찍히는지, 그리고 왜 제가 죄인처럼 서 있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싸게 정리될 줄은 몰랐습니다.
딱 도장 하나였습니다. 20회가 도장 하나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가 집을 나간 지 5달째 되던 날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법률사무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를 뜯는 순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혼 소송 예고 통지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람 진짜구나.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주 영상에서 보던 표정과 같았습니다. 젊어 보였습니다. 저는 꽃집 앞치마를 벗고 급히 나왔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그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누나, 이게 서로 편해. 누나. 끝까지 그 호칭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산 분할은 40%로 제한드립니다. 위자료는 별도 지급 없이 상호 합의로. 저는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40%요? 우리가 함께 만든 집이었습니다. 그가 방산업체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 밤마다 제가 꽃다발을 포장해서 생활비를 보태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도 제 통장에서 나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0%.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금 줄 테니 깔끔하게 끝내자. 그 말이 그렇게 쉬웠습니다. 깔끔하게. 저는 더럽게 울고 있는데 그날 밤 저는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무슨 일 있지?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이혼하래요.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 질문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남편은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불행했어. 그 말이 모든 걸 정당화하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해 못했어. 그는 제주도 영상 속 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난 내 인생을 찾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저를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혼 조정날. 딸은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못 가. 결국 교복을 입은 채로 법원에 왔습니다. 조정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쥔 채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 문이 열리고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합의하시겠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에 도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서 버티면 더 싸워야 한다. 그 여자 이야기 법정에서 다 꺼내야 한다. 아이들이 다 알게 된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딸은 그날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키는 걸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재산은 40%. 위자료는 포기. 그는 제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고생했어. 그 한마디 문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 값인가? 20회의 값. 병실에서 밤을 새운 값. 그의 부모님을 모신 값. 아이 둘을 키운 값. 40%.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남은 감정이었습니다. 분노, 수치심,
그리고 이상하게도 미안함. 내가 좀 더 예뻤으면, 내가 좀 더 부드러웠으면. 그 생각이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첫날 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슬리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삶은 저를 완전히 지워버린 삶이라는 걸.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공황이 오기 시작했고, 터널 안에서 숨이 막히기 시작했고, 밤마다 그 여자 SNS를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법적으로는 자유였지만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이름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이혼보다 더 무서운 게 제 마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법원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은 오히려 멀쩡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너진 건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처음으로 공황이 온 건 운전 중이었습니다. 해운대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빼곡히 막혀 있었고 터널 안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쿵쿵쿵쿵. 제 심장 소리가 터널 안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는데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저는 겨우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세웠습니다. 숨을 쉬려고 하는데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그날 이후 저는 터널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터널을 피한다고 해서 제 마음까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나면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SNS를 열었습니다. 그만 보자고 수십 번 다짐했는데도 손은 늘 같은 계정으로 향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이트톤 인테리어, 커튼이 길게 늘어진 거실, 와인잔 2개, 캡션, 드디어 우리 공간 완성. 우리.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쑤셨습니다. 신혼집.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진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탁 반대편에 놓인 남성용 시계, 소파에 걸린 익숙한 셔츠. 저는 압니다. 그 셔츠 제가 사준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 생각이 또 시작됐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밑은 더 꺼졌고 피부는 푸석했습니다. 내가 여자 같지 않았던 걸까? 그 말이 남편의 목소리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여자라기보다 보호자야. 그 문장이 밤마다 저를 물어뜯었습니다. 저는 립스틱을 꺼내 발라봤습니다. 치마를 입어봤습니다. 하지만 허무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리고 그 생각이 더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는 휴대폰을 급히 뒤집었습니다. 왜 안 자? 아들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아빠가 나간 거잖아. 그 아이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더 예뻤으면 안 나갔을 것 같아? 그 질문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야.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이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계정에는 또 다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침대 위 흰 이불. 꽃다발. 캡션. 프로포즈 받았어요. 하트 이모티콘이 쏟아졌습니다. 축하해요. 대표님 로맨틱하네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프로포즈. 그는 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소박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앞에서 작은 예식장에서. 그런데 그녀에겐 꽃과 와인과 반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뭐였지?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다음에 기억나는 건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응급실. 산소 마스크가 제 얼굴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과호흡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신가 봐요. 저는 웃었습니다. 스트레스라니. 제 인생이 무너졌는데 그걸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웠어. 그 아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감옥이라는 걸. 그 감옥은 스스로 문을 잠그는 곳이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은 거의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가 말했습니다. 난 불행했어. 저는 그 말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불행하게 만든 걸까? 그 질문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주차장에서 그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녀와 함께 벤츠 SUV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가 저를 보는 순간. 그 눈빛.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주차장에서 벌어진 재회의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제 심장이 다시는 뛰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공황은 조금 잦아들었고 아이들은 커 있었습니다. 딸은 대학생이 되었고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웃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고 쉬고 싶으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쪽에는 늘 흉터처럼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저는 매년 병원 근처 납골당에 들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였으니까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갑자기 익숙한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벤츠 SUV. 새 차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말끔했습니다. 양복도 더 비싸 보였고 시계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됐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방산협력업체에서 독립해 회사를 차렸다고. 그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24살이던 그 여자는 이제 30을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젊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배. 헐렁한 원피스 아래 살짝 부풀어 있었습니다. 임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분명 흔들렸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잘 지냈어? 그 한마디가 그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습니다. 잘 지냈어. 마치 어제 헤어진 연인처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미안한 사람처럼.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난 이제 당신 없어도 괜찮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여전히 무너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늦겠어요. 대표님. 여전히 그 호칭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보호하듯이.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사람은 또 다른 시작을 하고 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날이네요.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요즘 힘들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왜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쉽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나 때문에 힘들다더니 이제는 회사 때문에 힘들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를 탓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전 저는 그녀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제가 뭘 할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는 잘하고 있지? 우리 애들.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공황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하게도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그를 떠올리며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도망치고 있구나. 그는 자유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여전히 무언가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책임에서, 불안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그날 밤 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빠 봤어. 딸은 잠시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잘 지내는 것 같더라.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그 말이 처음으로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재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몇 달 뒤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다시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 전화는 그가 처음으로 약해진 목소리로 저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하려다 결국 제 인생을 잃을 뻔했습니다. 5년이 지나도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당당했을까? 왜 배신한 사람이 오히려 더 편해 보였을까? 그 의문이 저를 상담실 문 앞까지 데려갔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따뜻한 조명, 작은 화분, 부드러운 소파. 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만 꼬물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가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억울하십니까?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억울함. 저는 그 단어를 입 밖에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제가 부족해서라고 말해왔으니까요. 그 사람이 너무 당당해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상담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신자는 왜 당당할까요?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타인을 무너뜨리며 얻지 않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아주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그 문장이 제 머리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가 말한 자유를 곱씹으며 제 잘못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올감했나? 내가 답답하게 했나? 그런데 상담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선택이고 계산입니다. 계산.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은 사업이 커진 시점에 변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봉이 3배로 올랐고 사람들이 그를 대표님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와인 모임과 골프 약속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성공은 사람을 드러내는 시험지와 같습니다. 상담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돈이 들어오자 가족은 그에게 구속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구속. 저는 그를 붙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살았을 뿐입니다.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성공을 만나면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가족입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자유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상담가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욕망을 택한 겁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욕망, 젊음, 인정, 흥분, 새로움. 그 모든 것들이 그를 끌어당겼겠지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떠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할 무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당당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담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옳다고 믿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야 밤에 잠을 잘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집는 겁니다. 그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난 불행했어. 그 말은 결국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상담가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그분의 자유를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모님을 이유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제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짊어지고 있던 짐이 아주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담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정리된 사람입니다. 그 문장이 낯설었습니다. 정리. 그분은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 안에 사모님이 포함된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그를 동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를 말하지만 욕망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안의 분노가 조금 식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흔들리는 날이 올까? 그가 정말로 후회하는 날이 올까?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몇 달 뒤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의 당당함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전화는 그가 처음으로 도와줘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너지는 목소리를 처음 들은 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두 종류입니다. 사고이거나 아니면 후회입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받는 순간 알았습니다. 여보. 그 목소리. 8년 만이었습니다. 왜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잠시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힘들다. 그 말이 그렇게 작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술 기운이 섞인 듯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요즘 상황이 좀 안 좋아. 상황. 그가 늘 쓰던 단어였습니다. 무슨 상황이요? 회사 감사 들어왔어. 방산 협력 사업은 국가 감사가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자금 흐름, 계약 과정, 납품 문제.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조사 길어질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애 엄마랑도 정리됐어. 애 엄마. 그녀를 그렇게 부르는군요. 사실혼 파탄.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8년을 함께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임신했었던 것도 아이를 낳았던 것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헤어졌는지, 누가 떠났는지.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서로 너무 지쳤어. 그 말이 참 익숙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지쳤다. 답답하다. 숨이 막힌다. 그는 늘 같은 이유로 떠났습니다. 건강도 좀 안 좋아.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으라는데. 그 순간 저는 8년 전 병실 복도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제 모습. 그때 그는 제주도 바다를 보고 있었지요. 지금은 병원이라니.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잠깐만 집에서 쉬면 안 될까?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만. 집에서 쉬면 안 될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8년 동안 저는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다시 세웠고 아이들과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너진 순간에 저를 떠올렸습니다. 쉼터처럼.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있기 힘들어. 그 말이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랑 살던 집은요. 잠시 침묵. 정리했어. 정리. 그 단어를 또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는 늘 정리했습니다. 책임을, 관계를, 사람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공황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이 또렷했습니다. 이게 시험인가? 그가 무너졌을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침이 되자 딸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아빠한테 전화 왔어. 딸은 멈췄습니다. 왜? 힘들대. 잠깐 집에서 쉬고 싶다네. 그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들어오면 나 나갈 거야.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해? 딸은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봤어.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또 무너지는 거 못 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선택이야. 근데 우리는 엄마 편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남편을 드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상처, 저의 존엄, 8년의 시간. 모든 것이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또 전화를 했습니다. 생각해봤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나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제일 편해.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편한 사람. 그는 사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8년 전 그가 말했습니다. 난 불행했어. 그리고 지금은 말합니다. 내가 편해. 그는 여전히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상담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돌아오고 싶다고 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받아들이면 2번 나갑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2번 나갑니다. 그는 이미 1번, 그리고 또 1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패턴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8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쉼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그에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저는 그를 다시 들이지 않기로 결심한 날, 제 인생을 처음으로 제 손에 쥐었습니다. 새벽 전화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 조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 혼자 있으니까 미치겠다. 그 말들 속에는 단 한 번도 이런 문장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상담가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물었습니다. 흔들리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금은요. 사람이니까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상담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받아들이면 2번 나갑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1번 책임을 버린 사람은 위기 앞에서 또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차갑게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가 불쌍해서라는 감정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가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가 돌아오려는 이유가 사랑입니까? 아니면 도피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힘들어서 외로워서 기대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난 당신의 쉼터가 아니다. 그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오자 심장이 뛰었습니다. 8년 전에 저는 쉼터였습니다. 지치면 돌아와도 되는 사람. 힘들면 기대도 되는 사람. 그리고 괜찮아질 때 다시 떠나도 되는 사람.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쉼터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었고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잠깐만 얘기하자. 저는 현관문을 반쯤만 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처음이었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보는 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눈이었습니다. 들어오게 해줘. 잠깐만. 그가 말했습니다. 조사 끝날 때까지만. 조사. 조건이 붙었습니다. 몸도 안 좋다며. 그래. 그럼 병원 가세요. 그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택했잖아요. 그 문장이 공기 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내 삶을 구속이라고 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 구속 안에서 내가 당신 부모님 모셨고 아이들 키웠고 당신 사업 뒷바라지 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와서 나한테 쉼을 달라고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쾅 닫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게 더 확실한 거절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심장은 이상하게도 아주 차분했습니다. 공황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가 청구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사업 자금 이동 내역이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세요. 8년 전 저는 죄인처럼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권리를 묻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당함을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매정하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정했어.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로 그리고 제 자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8년 전과 달리 집은 고요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새로운 장소로 떠나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이 동네에서 그 기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떠나보낸 날이 아니라 제 자신을 데리러 떠난 날을 제 인생의 진짜 시작으로 기억합니다. 집을 정리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터널, 병원, 주차장, 법원. 저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볼게. 제주는 바람이 셌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저를 쓰러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던 제 마음을 말려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꽃과 캔들, 드라이 플라워를 함께 다루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름은 노을. 왜냐하면 저는 노을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질 때 하루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가 완성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라기보다 제 숨을 쉬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꽃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갔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저.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버틴 덕분이다. 그 아이는 제 무너짐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 일어섬도 함께 보았습니다. 아들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아니 군부대 앞에서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강하잖아. 그 말이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8년 전 저는 터널에서 숨을 못 쉬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을 보내며 담담히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삶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지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 병원 다닌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래.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다는 이야기.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형광등 아래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8년 전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없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제는 그가 혼자였습니다.
저는 상담가를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제주로 이주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상담을 끝내도 될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늘은? 저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확인받으러요. 무엇을요?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걸요. 상담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니라 정리된 겁니다. 그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정리. 그는 저를 정리했지만 저는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제주 노을 아래 서 있으면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저는 그 색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한 20년은 사라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덕분에 저는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압니다. 저는 쉼터가 아니고 구속도 아니고 누군가의 대체품도 아닙니다. 저는 저입니다. 어느 날 공방 문을 닫고 노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를 잃은 게 아니라 나를 되찾았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 속에 살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배신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유를 말하며 떠난 사람은 자유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욕망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새로 시작할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공방문을 엽니다. 그리고 노을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누구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저를 기다리는 삶입니다.